27강 NAB와 시장 가격은 왜 다를까요? ETF의 진짜 가치와 괴리율. ETF를 주식처럼 매매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ETF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ETF의 가치는 정확히 10,000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TF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가격과 ETF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ETF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순자산 가치, 그리고 괴리율, 이 두 가지를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ETF의 기본 구조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ETF는 하나의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안에는 여러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ETF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A, B기업, C기업, D기업, 여러 반도체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각 종목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는 각 종목을 일정한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지요. 쉽게 말하면 ETF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자산 가치, 영어로는 NAV라고 부릅니다. ETF를 공부하다 보면 NAV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ETF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ETF가 있습니다. ETF 한 주에 해당하는 실제 자산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AV는 대략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화면에서 이 ETF가 1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실제 자산 가치는 10,000원인데 시장에서 사람들은 11,100원에 사고 팔고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ETF의 실제 자산 가치와 시장 거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가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순자산 가치. ETF가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 시장 가격. 투자자들이 실제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은 매수와 매도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ETF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괴리율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ETF 시장 가격이 ETF의 기준 가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ETF의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12,100원입니다. 시장 가격이 기준 가치보다 높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통 프리미엄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자산 가치는 10,000원인데 시장 가격이 9,8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가격이 기준 가치보다 낮습니다. 이런 상태를 디스카운트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것을 왜 알아야 할까요? ETF가 좋다는 생각만 하고 시장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매수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ETF 가격이 기준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나는 실제 자산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ETF에서는 시장 가격과 순산 가치의 차이가 계속 크게 벌어진 채 유지되지 않도록 여러 시장 장치가 작동합니다. 여기서 ETF만의 흥미로운 구조가 나옵니다. ETF에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불리는 시장 참여자가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는 LP라고 부릅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 ETF 시장에는 ETF를 새로 만들거나 환매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ETF 가격이 실제 자산 가치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가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과일을 하나씩 계산해 보니 정확히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 과일 바구니가 1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 과일을 따로 사서 비슷한 바구니를 만드는 것이 훨씬 싸겠네. 이런 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는 거래가 나타나면 두 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ETF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괴리율은 항상 작으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괴리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날입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또는 갑자기 급등합니다.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수하거나 매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ETF의 시장 가격과 기준 가치 사이의 차이가 평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한국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ETF가 투자하는 해외 시장은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의 실시간 가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율도 움직입니다. 선물 가격도 움직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예상도 반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기준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관계를 국내 주식 ETF처럼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ETF를 볼 때는 기초자산 시장의 거래 시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TF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 보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INAV, 쉽게 말하면 장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산되는 추정 순자산 가치입니다. ETF가 거래되는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를 반영해서 ETF의 가치를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만 상품과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ETF를 공부한다면 복잡한 계산법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ETF 화면에 보이는 시장 가격과 ETF가 담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항상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ETF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시장 가격을 봅니다. 두 번째, 순자산 가치와 관련된 정보를 봅니다. 세 번째, 괴리율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도 봅니다. 다섯 번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호가 차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하려는 가격과 매도하려는 가격 사이가 아주 촘촘한 ETF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사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진 ETF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품에서는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 종목, 비중, 비용, 거래량, 거래대금, 괴리율, 호가 상황 이런 요소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한 주도 섹터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바이오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ETF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때 바이오가 강하니까 ETF를 아무 가격에나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급등하는 순간일수록 시장 가격이 기준 가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장이 매우 흥분했을 때는 투자자도 같이 흥분하기 쉽습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담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보다 무조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ETF도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사야 합니다. 오늘 7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NAV는 ETF가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자산 가치입니다. 둘째, ETF의 시장 가격은 실제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가격입니다. 셋째, 시장 가격과 기준 가치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괴리율이라는 개념으로 확인합니다. 넷째, 급등락장이나 해외 자산 ETF 등에서는 가격 차이를 더욱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TF를 매수할 때 이 ETF가 좋은가만 묻지 마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불하려는 가격은 ETF의 실제 자산 가치와 비교해 적절한가? ETF를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산업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ETF를 찾고 그 ETF 안에 구성 종목을 확인하고 비중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를 주고 사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 여기까지가 ETF 투자의 기본입니다. 8강 ETF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왜 중요할까요? ETF를 고를 때 많은 투자자는 수익률부터 봅니다. 오늘 얼마나 올랐는가?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올랐는가? 어떤 ETF가 가장 강한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ETF를 사고 팔 때는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은 얼마나 많은 ETF가 거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래대금은 실제로 얼마의 돈이 거래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TF 한 주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오늘 1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은 대략 10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ETF 한 주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똑같이 1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대금이 대략 100억 원입니다. 거래량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움직인 돈의 크기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ETF에서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 사고 팔기가 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도 주식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는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내가 사고 싶어도 팔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팔고 싶은데 사려는 사람이 부족하다면 원하는 가격보다 낮춰서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ETF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가격 근처에서 거래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7강에서 공부했던 호가가 다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ETF의 매수 호가는 9,990원입니다. 매도 호가는 10,000원입니다. 차이가 10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ETF는 매수 호가가 9,900원, 매도 호가는 1,1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200원입니다. 두 번째 ETF는 사려고 하면 더 비싸게 사고 바로 팔려고 하면 더 싸게 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흔히 호가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몇십 원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커지거나 매매가 반복되면 이 차이도 실제 투자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서는 보수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ETF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ETF에는 일반 주식과 조금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유동성 공급자, LP가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 거래가 원활하도록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늘 거래량이 적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할 수 없는 ETF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ETF에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뿐 아니라 호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ETF의 규모입니다. 거래량과 ETF 규모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ETF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ETF에 들어있는 전체 자산 규모가 크다는 뜻입니다. 반면 거래량은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량이 거래됐는지를 나타냅니다. 큰 ETF라도 어떤 날은 거래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ETF가 특정한 날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볼 때는 순자산 규모와 거래량을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ETF 규모가 너무 작으면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할까요? ETF가 장기간 충분한 자산을 모으지 못하면 운용사의 판단이나 상품의 요건 등에 따라 상품이 계속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ETF라고 해서 모든 상품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TF가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개별 기업이 파산해서 주식 가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ETF는 보유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자에게 자산 가치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투자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 투자자에게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ETF가 여러 개라면 구성 종목만 비교하지 말고 규모도 확인하고 거래 상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대금을 시장 분석 도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부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ETF 상승률을 확인합니다. 바이오 ETF가 상승률 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률만 보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도 확인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바이오 ETF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 ETF들도 동시에 강합니다. 구성 종목을 열어보니 여러 바이오 종목의 거래 대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자금이 바이오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찰해 볼 만한 근거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ETF가 7% 급등했습니다. 상승률만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은 매우 작습니다.
구성 종목에서도 시장 전체를 이끄는 강한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승률 숫자 하나만 보고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와 주도주 공부가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먼저 지수를 봅니다. 코스피가 강한지, 코스닥이 강한지 봅니다. 그 다음 ETF 상승률을 봅니다. 어떤 섹터가 강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ETF 거래 대금을 봅니다. 실제로 시장의 관심과 거래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종목을 엽니다. 어떤 종목의 거래 대금이 큰지 봅니다. 누가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봅니다. 누가 신고가를 만드는지 봅니다. 그러면 흐름이 완성됩니다. 지수, ETF, 거래 대금, 구성 종목, 그리고 주도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 대금은 돈이 많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돈이 앞으로 반드시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특히 ETF나 종목이 고점에서 크게 흔들리는 날에도 거래 대금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는 사람도 많고 매도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주가의 위치와 함께 봐야 합니다. 가격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가, 급등 후 고점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밀리는가, 조정할 때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가, 다시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가, 이런 흐름을 함께 봅니다. 거래 대금은 정답을 알려주는 숫자가 아니라 시장 자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단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ETF를 실제 매매할 때는 시장가 주문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사이가 크게 벌어진 상품에서 시장가로 큰 주문을 내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거래가 뜸하거나 호가 간격이 넓다면 가격을 확인하면서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많이 내는 기술이라기보다 불필요한 거래 손실을 줄이는 기본 습관에 가깝습니다. 오늘 8강에서 꼭 기억할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거래량은 거래된 수량이고 거래 대금은 실제로 움직인 돈의 크기입니다. 둘째, ETF를 매매할 때는 거래량뿐 아니라 거래 대금과 매수 매도 호가도 함께 봅니다. 셋째,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강한 ETF는 시장 자금이 어느 섹터에 집중되는지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 대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TF를 볼 때 오늘 몇 % 올랐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얼마의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하루만 몰렸다가 사라지는지, 며칠 동안 이어지는지, ETF에서 구성 종목으로 확산되는지 계속 관찰하십시오. 가격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거래 대금은 그 가격 뒤에서 움직이는 돈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ETF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구강 ETF에도 운용 보수와 비용이 있을까요? ETF는 여러 종목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처음 접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주식처럼 사면 되는 것 아닌가? 별도의 비용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TF도 누군가가 만들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 9강에서는 ETF 투자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운용 보수와 각종 비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ETF를 다시 바구니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반도체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를 처음 한번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 종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중도 바뀝니다. 지수가 변경되면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배당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ETF의 자산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총보수입니다. ETF 정보를 살펴보면 연 몇 %, 이런 식으로 비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보수가 0.5%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매년 내 통장에서 5천 원을 따로 꺼내서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ETF의 자산에서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비용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직접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TF를 장기간 보유하면 작아 보이는 비용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여러 개 있다면 비용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ETF와 B ETF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같거나 매우 비슷한 지수를 추종합니다. 구성 종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A ETF의 비용은 낮고 B ETF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짧게 보면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장기간 투자한다면 작은 차이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ETF를 노후 자금이나 장기 적립식 투자에 활용한다면 비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총보수만 보면 ETF 비용을 모두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ETF를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선 표면적으로 보이는 보수 외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을 사고 팔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면 관련 비용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ETF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광고에 크게 표시된 한 가지 숫자만 보고 가장 싸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ETF는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팔 때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8강에서 호가를 공부했습니다.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호가 스프레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 투자자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ETF의 매수 호가는 10,000원입니다. 매도 호가는 9,990원입니다. 차이가 작습니다. 그런데 다른 ETF는 매수하려면 11,100원을 내야 하고 팔려고 하면 9,900원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ETF는 사고 파는 순간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보수가 조금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더 좋은 ETF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충분히 활발한지, 호가가 촘촘한지, 추적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7강에서 배웠던 추적 오차와도 연결됩니다. ETF의 목표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운용 과정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수의 수익률과 ETF의 실제 수익률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비교할 때는 보수가 얼마나 싼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아주 싼 ETF인데 추적 성과가 계속 좋지 않다면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비용이 조금 높더라도 상품 구조가 다르거나 추종 전략 자체가 다르다면 단순한 비용 숫자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ETF를 하루, 이틀, 며칠 정도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연간 운용 보수의 아주 작은 차이보다 매수와 매도 호가, 거래 유동성, 시장 가격과 기준 가치의 차이, 이런 요소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20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라면 매일의 작은 호가 차이보다 장기간 누적되는 비용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에 따라 어떤 비용을 더 중요하게 볼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코스닥 관련 ETF가 두 개 있습니다. A ETF, B ETF. 둘 다 비슷한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비교하면 될까요? 먼저 구성 종목을 봅니다. 정말 비슷한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총보수와 기타 비용 정보를 봅니다. 그리고 순자산 규모를 봅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봅니다. 호가 차이를 봅니다. 추적 성과를 봅니다. 이렇게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수료가 더 싸니까 무조건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초보 투자자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ETF 운용 보수와 증권사 매매 관련 비용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ETF 자체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면서 적용받는 비용이나 세금 체계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ETF가 투자하는 자산이나
상품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전에는 현재 적용되는 비용과 세금 기준을 증권사나 공식 상품 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환율, 배당, 세금, 기초자산 시장, 여러 요소가 추가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9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ETF를 비교할 때 첫 번째, 운용 보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표면적인 보수 외에 실제 비용 구조도 살펴봅니다. 세 번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매수와 매도 호가 차이를 봅니다. 다섯 번째, 기초 지수를 얼마나 잘 추종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용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장기 투자에서는 작은 비용이 오랜 시간 반복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용이 가장 싼 ETF가 무조건 가장 좋은 ETF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산에 제대로 투자하는지, 구성 종목은 적절한지, 거래하기 편한지, 규모는 충분한지, 추적은 잘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합리적인지,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ETF 투자에서는 수익률만 내 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에서 빠져나가는 비용도 결국 내 돈입니다. 그래서 좋은 ETF를 고를 때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이 투자를 유지하는 동안 나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가? 이 질문까지 할 수 있어야 ETF를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10강 국내 ETF와 해외 ETF는 무엇이 다를까요? ETF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만 해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까지 보면 선택지는 훨씬 많아집니다. 미국 대표 지수, 나스닥,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원자력, 방산, 다양한 산업과 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국내 ETF를 사는 것과 미국 같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10강에서는 수많은 상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국내 ETF와 해외 ETF를 볼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기초부터 쉽게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라고 해서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가와 어디에 투자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 증권시장에서 원화로 ETF를 거래합니다. 하지만 그 ETF가 담고 있는 자산은 미국 반도체 기업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해당 ETF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별할 것은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와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입니다. 둘은 같은 해외 시장에 투자하더라도 거래 방식과 여러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장 ETF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접근이 편합니다. 평소 국내 주식을 거래하듯 증권사 앱에서 ETF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화로 가격이 표시됩니다. 국내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낯선 투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에 상장된 ETF만으로도 해외의 다양한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인도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여러 글로벌 산업까지 상품에 따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기업에 투자하려고 반드시 해외 거래소의 ETF를 직접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외 ETF를 직접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 시장에는 ETF 시장이 매우 크고 상품 선택의 폭이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더라도 대형주,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반도체, 바이오, 채권, 원자재, 다양한 전략을 가진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이 많아질수록 무엇을 사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TF 이름이 비슷해도 추종 지수가 다릅니다. 구성 종목도 다릅니다. 비중도 다릅니다. 비용도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원칙이 해외 ETF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중요한 차이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주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와 외화의 가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미국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달러의 가치가 원화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원화 기준으로 느끼는 수익률은 미국 자산 자체의 상승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의 상승률은 크지 않았는데 달러가 원화에 비해 강해졌다면 원화 기준 투자 성과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 ETF를 볼 때는 주가와 환율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환해지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 변동이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품에 따라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ETF가 있고 환율 영향을 줄이도록 설계된 ETF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한 ETF가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래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현물 주식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ETF를 사고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가 투자하는 미국 주식의 현물 시장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ETF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관련 선물 시장, 환율, 전날 미국 시장, 새롭게 나온 뉴스, 여러 정보를 참고해서 가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에는 ETF의 시장 가격과 우리가 참고하는 기준 가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강에서 배운 괴리율 2, 여기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특히 해외 시장이 크게 움직인 다음 날, 한국 시장이 열리면 관련 ETF가 큰 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한 마음으로 시장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가격과 호가, 괴리 상황, 거래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비용입니다. 국내 ETF도 비용이 있습니다. 해외 ETF도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 직접 투자하면 증권사별 해외 주식 거래 비용, 환전과 관련된 조건, 외화 거래, 기타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역시 운용 보수뿐 아니라 실제 상품의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ETF가 싸다, 국내 ETF가 비싸다, 이렇게 한 가지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ETF의 세금은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어떤 계좌를 사용하는지, 분배금인지 매매 차익인지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제도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시점에는 증권사와 거래소, 운용사의 최신 안내 등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세율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ETF 종류에 따라 세금 구조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제 주도주 공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ETF가 강합니다. 그런데 전날 밤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 ETF와 구성 종목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미국 반도체 ETF가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구성 기업이 다릅니다. 시장 환경도 다릅니다. 환율도 있습니다. 각 시장을 이끄는 주도 기업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바이오 ETF가 강합니다. 그렇다고 다음날 한국의 모든 바이오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바이오 투자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는 목적은 미국 ETF가 올랐으니까 한국 바이오를 무조건 산다. 이런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해외 ETF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산업에 돈이 들어가는지 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열렸을 때 관련 ETF가 강한지 봅니다. 구성 종목을 봅니다.
거래 대금을 봅니다. 실제 주도주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분석의 범위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넓어집니다. 오늘 10강에서 꼭 기억할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상장 ETF라고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와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환율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기초자산 시장과 ETF의 거래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괴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비용과 세금 구조도 상품과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ETF 기초편을 통해 ETF가 무엇인지, 지수와 어떤 관계인지, 구성 종목이 왜 중요한지, 비중은 왜 봐야 하는지, 같은 섹터 ETF의 수익률이 왜 다른지, 이름만 보고 사면 왜 위험한지, 순자산 가치와 괴리율, 거래량과 거래대금, 비용, 그리고 국내와 해외 ETF의 차이까지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ETF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레버리지 ETF입니다. 지수가 오르면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도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착각하는 2배라는 말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음해복리. 이제부터는 ETF를 잘못 이해했을 때 왜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11강 레버리지 ETF는 왜 위험할까요? 2배 수익의 진짜 의미, 레버리지 ETF. 처음 들으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지수가 오르면 2배로 오른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수익을 2배로 낼 수 있겠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2배는 장기간의 수익률을 2배로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2배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수가 오늘 100에서 110으로 올랐습니다. 10% 상승입니다. 이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라면 이론적으로 약 20% 상승합니다. 100만 원이 약 1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지수가 하락해서 다시 100 근처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가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레버리지 ETF도 원래 가격 근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날의 수익률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첫날 2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입니다. 다음날 20% 하락합니다.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이 될까요? 아닙니다. 120만 원에서 20%가 빠지기 때문에 96만 원이 됩니다. 올랐던 비율과 내렸던 비율이 똑같아도 결과는 원금보다 줄어듭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수록 레버리지 ETF의 자산은 조금씩 깎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음해복리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레버리지 ETF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르고 다시 내리는 행보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지수는 출발점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는 출발점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단순히 좋은 지수를 2배로 오래 보유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선 음해복리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을 확대하지만 하락도 확대합니다. 기초지수가 하루에 5% 떨어진다면 2배 레버리지 ETF는 이론적으로 약 10% 하락할 수 있습니다. 10%가 하락하면 약 20%입니다. 급락장이 발생하면 계좌가 줄어드는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레버리지 ETF를 사서 기다리면 되겠지.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을 넣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락이 계속되면 손실은 빠르게 커집니다.
무서워진 투자자는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매도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고점에서 욕심을 내고 저점에서 공포에 매도하는 전형적인 실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이나 미수까지 이용해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을 겹겹이 쌓는 행동입니다. 상품 자체에 이미 레버리지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B까지 더하면 작은 시장 변동도 계좌에는 큰 충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 ETF는 무조건 나쁜 상품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투자 기간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특정한 전략을 실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구조를 모르고 장기 투자 상품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ETF를 볼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2배라는 말은 장기 수익률 2배가 아니라 대체로 일간 수익률 2배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복리 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생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변동성이 커질수록 손실 위험도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ETF라고 해서 모두 장기 보유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수 ETF와 레버리지 ETF는 이름에 ETF가 함께 붙어 있어도 작동하는 방식과 위험이 크게 다릅니다. 레버리지 ETF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히 2배로 움직인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변동성이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고 투자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다음 강에서는 이 내용을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12강 음의 복리란 무엇일까요? 레버리지 ETF가 장기 투자에서 위험한 진짜 이유. 12강 음의 복리란 무엇일까요? 레버리지 ETF가 장기 투자에서 위험한 진짜 이유. 레버리지 ETF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음의 복리입니다. 복리라고 하면 보통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수익이 다시 원금에 더해지고 그 돈에서 다시 수익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커지는 힘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복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 상품에서는 이 현상이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첫날 10% 상승합니다. 그러면 110만 원이 됩니다. 다음날 10% 하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10% 올랐다가 10% 내렸으니까 다시 100만 원이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110만 원에서 10%가 빠집니다. 11만 원이 빠집니다. 남는 돈은 99만 원입니다. 올라갈 때도 10%, 내려갈 때도 10% 똑같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승할 때 계산했던 기준 금액과 하락할 때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자산이 깎이는 현상을 쉽게 음의 복리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레버리지 ETF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초지수가 첫날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 9.1% 하락하면 지수는 거의 처음의 100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 ETF는 어떨까요? 첫날에는 약 20% 상승합니다.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됩니다. 다음 날에는 기초지수의 하락률을 2배로 반영하면 약 18.2% 하락하게 됩니다. 120만 원에서 약 18.2%가 빠집니다. 그러면 원래의 100만 원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기초지수는 출발점으로 돌아왔는데 레버리지 ETF는 출발점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가 결국 회복하면 내 레버리지 ETF는 2배로 더 많이 회복하겠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는 일반적으로 하루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목표 배수를 맞추도록 설계됩니다. 오늘의 2배, 그리고 내일은 다시 내일 움직임의 2배입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지수의 전체 수익률에 이 배를 곱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심하게 출렁이는 횡보장입니다.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면 레버리지 ETF가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없는 시장입니다. 오늘 크게 상승합니다. 내일 크게 하락합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다시 하락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지수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ETF 계좌를 열어보니 돈이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내 돈은 왜 줄었지? 바로 반복되는 변동성과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10걸음 갑니다. 뒤로 10걸음 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뒤로 옵니다. 겉으로 보면 결국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체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치는 제자리인데 체력은 계속 줄어듭니다. 레버리지 ETF의 장기 행보 구간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제자리 근처인데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반복되면서 레버리지 ETF의 가치에는 불리한 복리 효과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의 복리는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 그 자체보다 가격이 움직이는 경로와 변동성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과 하락이 심하게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효과가 누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볼 때는 단순히 앞으로 시장이 오를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또 하나를 봐야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오를 것인가,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동안 결국 20% 상승한 두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조금씩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10% 급등하고 8% 급락하고 다시 10% 상승하고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 20% 상승했습니다. 최종 지수 상승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에서는 방향뿐 아니라 변동성도 투자 결과를 결정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손실을 회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00만 원이 50만 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실률은 50%입니다.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이 되려면 몇 퍼센트 올라야 할까요? 50%가 아닙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즉 100% 상승해야 합니다. 이것이 손실의 무서움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손실 속도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상승률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50% 손실이면 100% 상승이 필요합니다. 60% 손실이면 원금 회복에는 150% 상승이 필요합니다. 70% 손실이면 약 233% 상승해야 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보다 큰 손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 수익이라는 말만 보면 안 됩니다. 2배의 변동성, 복리 효과, 큰 손실 이후의 회복 난이도, 그리고 투자 기간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한 문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서 레버리지 ETF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기억하십시오.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는 방향 없는 큰 변동성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레버리지 ETF를 단순한 장기 투자 상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ETF를 공부하겠습니다. 13강 인버스 ETF는 어떻게 움직일까요?